아마 뭐 여러 차례 지금 보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좀 이색적인 구성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런 광경 보기 드무실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네 분 차례로 이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에게 감독 임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에게에서 영양사 역할 맡은 한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만일의 세계에 나왔던 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윤희에게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여기 왜 있는지는 이제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임대영 감독님한테 도움 좀 드리고 싶어서 윤희에게 또 받고, 저는 만일의 세계에서 나왔던 배우 배우라입니다. 그 배우란 배우님은 올해 어떻게 시기가 그렇게 딱 맞물렸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쁜 한 해였어요. 개봉작으로만 보면 뺑반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있었죠? 뭐 뺑반, 그 뒤로 뭐 우리 지금 만나, 최근에 타짜 원아이드 잭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개봉작들에서 또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만일의 세계에서 어떤 역할이셨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없고 또 스케줄도 맞아서, 또 게다가 또 제가 또 만일의 세계에서 만일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런 색다른 지비가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만일의 세계에서 만일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임대원 감독님과 되게 비슷한 내용을 한 어떤 캐릭터였다고 알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만일의 세계라는 작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만일이라는 친구가 이제 글을 쓰는 친구인데, 그 여자친구 주희가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오랜 연인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과정을 잠깐 하루 사이에 그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대영이가 대영이 옷도 입히고 지 옷도 입히고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대영 감독님 대영 친하거든, 친구거든요. 그리고 가방도 자기 걸로 매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동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신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이제 타협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예. 패션을 또 굳이 언급하자면 박주희 배우가 연기하신 만일의 세계의 주희 캐릭터도 윤희에게와 비교하면 세봄이처럼 그걸 떡볶이 코트라고 하죠. 그런 네, 걸 맞아요. 입고 나오세요. 주희는 어떤 캐릭터였죠? 만일의 세계에서? 저 만일의 세계 주희였나요? 예. 네, 하도 오래돼서 네, 하도 오래돼서. 오래돼서 윤희에게만 막 생각하고 왔더니 좀 놀랐어요. 많이 물어봤어요. 뭐였죠 질문이? 주희는 어떤 캐릭터였죠? 간단하게? 주희요? 네. 되게 오래된 연인이고 저는 승무원 지망생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만일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오래 사귀면서 좀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에 너무 착하기만 한 만일이 오히려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아련하게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옷을 입힌 거는 저를 이렇게 이입하거나 이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그 의상팀이 없었어요. 가난해서 제 의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소민 배우님은 레몬타임에서 또 주연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작품들을 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냐면 특히 레몬타임의 경우에는 이제 윤희에게 영양사가 되기까지 저는 약간 맥락이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다고 느꼈거든요. 어떤 점에서? 일단 레몬타임에서 어떤 캐릭터 연기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더 붙여보겠습니다. 네, 저 임대원 감독님 전작 중에 이제 단편 중에 레몬타임의 라이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라이는 영영학과 출신이고 배우 지망생과 배우 사이에 있는 어떤 단계 인물이에요. 근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서울에서의 꿈을 접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베프가 돈을 빌려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그렇게 떠나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믿고 의지할 친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이제 서울의 어느 후배의 집에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배신감에 막 치를 떠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 레몬타임이란 작품 나왔을 때 어떤 화가 나 있는 청춘들 그런 초상들이 작품의 어떤 주요한 모티브였는데 이 윤희에게에서 이제 유일하게 아마 처음으로 영양사 선생님을 이렇게 GV에서 다들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윤희에게는 빌런이 아무도 없는 영화이지만 단 한 명의 빌런도 없는 영화이지만 굳이 어떤 뭔가 요만큼 꼽아보자면 이 윤희를 조금 화나게 하는 영양사 선생님을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어떤 그 인물에게서 느껴지는 약간의 피로감 같은 거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좀 화가 나 있다는 상태가 좀 그 오래전에 어떤 레몬타임 캐릭터에게서 약간의 연장선상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양사 캐릭터를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원 감독님께 왜 한송이 배우를 캐스팅하셨는지 윤희에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한송이 배우님은 전부터 저 작업했을 때부터 사실 밍크코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었고 팬이었어요. 그래서 레몬타임이라는 제 단편 영화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분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까 어떤 분한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 어떤 역할을 부탁드려도 정말 잘 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전화드려서 부탁드렸죠. 그 영양사와 윤희가 대화 나누는 시는 짧지만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더 상상하게 만드는 장면인 것 같아요. 둘은 이전에 뭐 어떤 관계였을까? 뭐 혹은 더 캐주얼하게는 그동안 일하면서는 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 좀 각자 다른 상으로 맺힐 만한 관계인 것 같은데 연기를 하시면서는 한송이 배우님은 둘의 관계를 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네, 그 영양사가 나온 장면이 되게 짧고 또 앞에 뭐 한두 씬 정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과정 속에서 좀 편집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영양사가 이제 상사인데 더 나이가 어리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뭐 호칭 같은 부분도 영화에서는 생략됐지만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여사님 이렇게 부르다가 둘이 있을 때 또 뭐 언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반말과 존대를 약간 오가는 그런 부분들이 뭐 관리를 하는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또 그 윤희가 그 어쨌든 무단 결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관리직의 입장에서 되게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일하는 관계에서 처음에 대본 딱 봤을 때는 언니 이런 호칭이 있어서 이제 아는 언니인데 꽂아줬나? 뭐 그랬는데 또 앞뒤 맥락을 보면 그런 맥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가면서 대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적으로 어떻게 곤란함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사에 약간 얄밉다는 얘기들을 듣는데 저의 입장에서 만약에 영화가 나온다면은 윤희가 이제 빌런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양사가 윤희를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볼 때는. 근데 별로 그 생각이 공감받지는 못했거든요. 주변에. 네네. 그 저의 이 감상이 주변에 별로 공감받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갖지 못해서 더 괴롭히는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됐었는데 네, 저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박주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윤희에게 어떤 숨은 공신이세요.
오늘도 지금 오시기 전에 또 지난 시나리오들을 꼼꼼히 읽고 오셨다고 제가 전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주은의 편지를 박주희 배우님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나카무로 유코 배우님께 들려드리면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박주희 배우님의 목소리, 연기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을 오늘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감독님 시나리오를 굉장히 일찍 봤었어요. 한 1년 반도 넘었으니까 초보를 본 거죠. 거의. 그러고 나서 거의 1년 뒤쯤에 준의 편지를 좀 목소리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이게 준이 일본어로 편지를 읽으시니까 좀 한국어로 감정을 담아서 읽으면 자기가 도움이 더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탁을 받았고, 그리고 준이 한국말 하는 것도 좀 이제 제대로 연기를 섞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저는 진짜 근데 열심히 했어요. 네. 편지가 내용이 너무 좋고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이걸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정말 연습을 엄청 하고 이걸 한 번도 틀리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의 A4용지 3장 분량이었는데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녹음만 한 2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셨겠지만 근데 읽으면서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너도 내 꿈을 꾸니? 이때부터 진짜 이게 그냥 읽는데도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장으로 이 둘의 20년간의 어떤 사무친 그리움을 표현을 하셨지 이렇게 되게 감탄하면서 편지를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엔딩 크레딧에도 올려주셔가지고 저는 더 감사하죠 뭐. 네. 감독님은 박주희 배우 버전의 편지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부탁드려놓고 사실 이렇게 2시간 동안 녹음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워낙 표현을 많이 하는 그 배우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놀랍네요. 2시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다고. 근데 정말 그냥 훅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들었을 때 역시나 그 뭐랄까요, 준의 단정한 어떤 어감 그리고 단정하고 좀 단단한 그 목소리, 톤 이런 것이 박주희 배우가 좀 담담하게 읽어줬던 그 톤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배유란 배우님은 또 그 만일의 세계에서 글 쓰는 문청 작가지망생의 아이덴티티를 부여받기도 하셨고 굳이 또 소개를 드리자면 뭐 레몬타임이라든가 만일의 세계 같은 단편들에서도 임대원 감독님이 항상 편지라든지 뭐 자기소개서, 쪽지 이런 글로 뭐가 전달되는 매개체를 항상 중요한 정서적인 소재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이 영화의 윤희에게 어떤 편지, 내레이션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감상을 들려주신다면요. 임재현 감독이 그 글에 대해서 글의 힘에 대해서 아날로그적인 그런 글의 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걸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같이 했던 단편도 그렇고 이번에 윤희에게도 그렇고 그 글을 써져 있는 글을 읽는 그 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믿음이 있다고 또 느껴졌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감성이 그런 감성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편지로 시작하는 그 느낌들이 제가 이제 만일 세계에서도 자소서 제가 읽는 장면이 있듯이 처음에 그리고 중간 끝 이렇게 좀 나눠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그 느낌과 중간에 그런 편지의 느낌도 다른 것 같고 좀 글의 힘을 되게 믿는 친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임대원 감독님 외장하되는 이제 배우란 배우님, 박주희 배우님, 김혜 배우님 내레이션들이 이렇게 쫙 다 정리돼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카이빙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배우들의 목소리가. 가끔 들으세요? 네, 이제 웨이브 파일로 다 저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흑역사를 저는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흑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좋은 기억이. 저도 황금 같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제가 무슨 실수를. 네, 저희 영화의 그 대사들을 녹음을 해준 저희 스텝 친구들이 네. 있었어요. 연출팀의 전진용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고 제작팀의 카사하라 미나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일본어 대사들을 하나하나 다 녹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대사들을 들으면서 외웠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친구들 목소리를 들어요. 네. 굉장히 애틋하네요. 영화처럼. 그리고 제가 박주희 배우님께 그 미리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편지 또 연습하셨다는 얘기 들으면서 전에 들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그 촬영고가 아닌 이전의 시나리오 4고 정도로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때는 세봉 캐릭터가 특히 아까 표현에 의하면 갱스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감독님 그걸 공개해도 되나요? 어떤 갱스터 같았던 세봉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죠. 뭐 상관없지 않을까. 어차피 지난 대본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전의 세봉 모습이 어땠는지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도 사실 되게 리얼 고딩의 말투잖아요. 근데 그 전도 똑같이 같은 정말 어디에 있을 법한 고딩인데 좀 다른 거는 사실 이제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뭐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는 되게 수줍음 많고 막 곱고 막 이런 걸로 나오지만 실제 여자 고등학생들은 제일 밥 많이 먹고 힘 넘치고 체육복 입고 막 말뚝밖에 하고 그때는 뭐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욕도 많이 하고 뭐 은어 많이 써가면서 그게 그들의 대화였잖아요. 되게 거친 그런 딱 여고생의 모습이 정확하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바로 말했고 되게 솔직하고 당돌했고 조금 더 경수 맞죠? 경수? 진짜 떨려서 그래. 까먹이 아니라 경수로 훨씬 더 휘어잡고 좀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지금도 물론 지금도 귀엽고 이렇지만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세범이었던 것 같아요. 박주희 배우님이 오늘 3년 만에 GV를 하셔서 너무 떨리신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가 제 GV만 해봤지 이렇게 남이죠. 우리는 네, 다 남이 남입니다. 하니까 남의 영화를 GV 하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렵죠. 네, 너무 좋게 봤는데 그걸 어떻게 좀 뻔하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했어요. 네, 뻔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축하할 만한 소식도 있는 게 이제 윤희에게가 11만 관객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만 관객을 돌파했고 이렇게 또 이전에 단편 영화 출연했던 배우들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세계들이 윤희에게까지 이어지는 공유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교집합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지만 이전 배우분들이 꼽아주시는 어떤 각자 윤희에게서 가장 애정하는 장면 혹은 좋아하는 부분 같은 것들을 하나씩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송이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준이 고모가 이렇게 갑자기 허그해주겠다고 이렇게 팔 벌리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되게 이제 미묘한 감정선들이 계속 변해요. 처음에 뭐 당황하고 뭐 놀리고 약간 피하는 것 같다가 받아들이고 또 안고 나서도 그 준의 감정이 계속 변하는데 그거가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위로가 필요한지도 잘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가 그거를 캐치하고 그런 제스처를 했을 때 예, 그런 장면 같았어요. 그래서 준이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 잘 보이고 또 고모가 준을 얼마나 관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처음에 사실 그 편지를 보낸다는 게 한 끗 차이로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내 사생활을, 내 흑역사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런 관계성이 그 장면에서 보여지는데 또 그 호흡이 짧지가 않고 굉장히 충분하게 보여주셔가지고 그 장면이 저는 정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세 장면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그 윤희가 준을 몰래 보고 나서 택시 안에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물을 보였을 때 너무 감탄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말로 표현 안 해도 사실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수랑 세범이 워낙 귀여웠으니까 근데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세범이가 앉자고 하니까 뭔데 이러면서 막 그 앉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귀여워서 기억이 남고 거기에 이제 그걸 윤희가 보고 미쳤구나.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희랑 준이 이렇게 다리 위에서 마주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실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시나리오에서는 그 뒤에 뭐가 더 있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가능할까? 다 전달이 될까? 이 둘의 만남이? 그랬는데 그런 생각 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김혜 선배님이 그 표정만으로도 이게 다 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엄청나다는 걸 느꼈었죠. 그렇게 세 장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생각한 걸 다 얘기해서 너무 서운하고 다 얘기했으니까 저는 좀 그 장면 또 다른 장면 중에 그 윤희와 이제 세범이가 눈싸움하는 장면도 저는 좀 뭔가 이제 일본을 와서 뭔가 좀 켜켜이 있던 모녀의 그런 약간 그 모녀 간의 감정들이 그 눈싸움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서로를 던지면서 뭔가 주고받으면서 또 풀어지잖아요 뭔가가.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별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영화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뭔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이 오타루에서의 눈 쌓인 풍경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정서적으로 시각적으로 중요한 장면들이긴 한데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촬영 때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혹은 눈이 녹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촬영된 장면들인가요? 그 오타루가 워낙 날씨가 자주 바뀌어요. 눈이 갑자기 폭설이 쏟아졌다가 갑자기 또 해가 떴다가 그리고 또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기 어려울 만큼 왜냐면 눈에 맞거든요. 그러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내렸다가 1시간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뜨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촬영할 때 사실 좀 날씨 컨티뉴이티를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니까 그것이 작업이 정말 좀 까다로웠죠.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눈이 녹았을 때 이제 음지, 그러니까 눈이 녹지 않은 음지만 좀 찾아다니면서 로케이션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저 포함해서 촬영 감독님 그리고 전 스텝이 다 삽들고 뭐 길에 눈을 깔고 그런 고된 과정이 있었죠.
그 배우분들이 언급해주신 윤희에게 좋아하는 장면 혹은 순간들을 다시 감독님에 대한 질문으로 좀 되돌리자면 일단 한소희 배우님이 고모 이야기 언급해주신 게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저도 마사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혜심이라고 임대영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실 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감독님 답변 중에 하나가 마사코는 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지만 준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거리를 둔다. 그렇게 한 뼘 정도 거리를 두는 미덕, 좀 기다리는 인내심 같은 것들이 공존하고 면대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다.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사코의 태도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느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윤희에게 세계 속 인물들이 어떻게 무대를 하고 있는지 그 구도를 어떻게 좀 구상하고서 이야기 쓰셨는지. 저도 그 마사코와 준의 포옹씬은 영화 통틀어서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장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앞전에 정말 차가운 순간들로 영화가 계속 펼쳐지는데 그 순간에는 그 준의 마음이 녹는 거죠. 관객분들도 같이 영화를 보면서 그 순간에는 같이 마음이 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중요도가 높은 씬이었죠. 그런데 이 둘이 사실 껴안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원래는 제가 일본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그냥 이렇게 앉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도쿄에서 키노하나 배우님 미팅을 했을 때 키노하나 배우님이 이게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스킨십도 많고 이렇게 엄마가 포옹해주는 장면도 많은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조금 어색하게 포옹을 시켜보자 라는 그 목표를 갖고 씬을 연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둘이 포옹하면서 컷이 쪼개지기 전까지 좀 길게 이 둘을 지켜보는데 그 어색함, 그 팔을 벌리고 앉기까지에 걸리는 그 어색한 시간을 컷을 쪼개지 않고 그 쭉 보여드리면 관객분들이 그 포옹하는 순간에 까지 좀 기다리실 텐데 그 기다리는 순간이 되게 좀 뭐랄까 마음이 좋을 것 같다. 또 포옹했을 때 드디어 이제 포옹을 했구나 하고 마음이 좀 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객석에 이제 마이크 넘기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새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과거에 임대영 감독님하고 작업했던 분을 한 자리에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신다면 새 배우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과거의 임대영 감독님의 어떤 촬영장에서의 에피소드라든가 이렇게 이제 감독님을 놀리기 좋은 자리가 또 없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데 어떤 재밌는 추억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씩 좀 풀어주시고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아까 흑역사라고 했는데 저의 흑역사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잘 부탁드립니다. 현장이 뭐 딱히 현장은 좀 추웠어요. 낙산공원에서 찍었을 때 춥고 11월 말이었나 그때쯤이어서 현장은 좀 빠듯하니까 독립영화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 대한 감독님을 그 작품으로 처음 뵙고 이런저런 리허설도 하고 미팅도 하고 대본도 읽고 했는데 그 만일이가 쓰고 있던 안경도 임대영 감독님 거였어요. 근데 그 안경이 테만 저 알이 없고 테만 있는 거였는데 지금 이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한 아니 좀 더 컸어요. 어. 컸는데 테가 40만 원짜리 안경이었어요. 그때 다 힘들게 사는데 병원에 돈이 많니?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니 주변 친구들이 안경테만 그렇게 고집을 해서 비싼 걸 사고 다른 거는 밥도 안 먹어가면서 안경테만 샀다는 그런 별것도 아니지만 그것만 기억에 남네요. 또 저는 마이크를 집으셨는데 네,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그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그래서 약간 안경에 알에 집착은 TMI. 안 하고 태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감독님
근데 저는 그냥 영화는 주인 닮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윤희에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만일의 세계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고, 근데 확실히 그 비슷한데 계속 발전이 있고, 저는 윤희에게를 보고 나서는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는 되게 완벽에 가까운 영화였고, 그리고 뭐 주인 닮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되게 감추려고 하는 감독들도 많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그대로 그냥 영화의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는 스타일이고, 그게 개성이 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뭐 그리고 이런 거, 이건 뭐 그냥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영화를 볼 때마다 다 감독님 같은 캐릭터가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윤희에게를 보고 나서는 이제 그때 이제 시사회 끝나고 나서 다들 경수구나 이번엔. 근데 저는 약간 세범에 더 가깝다고 느꼈어요. 그 어색한 그 감독님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말투와 그 말하고 하는 건 그렇고, 아무튼 그 되게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 그거를 세범이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만일의 세계에서는 만일이가 그렇게 했었고, 근데 자꾸 아니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라고 그러고. 메리 크리스마스 모에서도 그 남자 주인공 분이 다 감독님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감독님은 그냥 이런 영화 같은 사람인 것 같다. 네. 박주희 배우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혹은 세범, 어느 쪽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오해인 것 같고, 저는 영화 만들 때 항상 극중 인물에 이렇게 많이 이입하거나 대입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윤희에게 같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 이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번 아니라고 하는데 모두들 지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진짜 지옥이네요. 여기가 바로 지옥. 이 정도는 지옥도 아니죠. 저는 그 레몬타임이라는 단편을 한 7년, 8년 됐더라고요. 그 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처음 만난 게 그 트위터에서 만났어요. 형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 학교 동문인데 동문인 걸 모르고 트위터로 친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고, 뭐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돼서 제가 쓰고 있는 대본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겠냐. 그래서 이제 피드백 해주는 그런 처음에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배우를 구했어요?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되게 섬세하고 그 뭐랄까, 어떤 감정이라고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없는, 근데 막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조금 뭐랄까 보여주기 조금 싫은 어떤, 그게 단순히 찌질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막 그런 게 뒤섞여 있는 뭐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에 잘 녹아내게 글을 쓰셔가지고 그 인물들이 되게 살아있게 저는 당시에 느꼈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작업을 못했었고 뭐 잘 못 빼다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윤희에게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주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그 결들, 사람을 좀 잘 보여주면서도 다 존중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결들이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응집돼서 더 좋은 이야기들을 쓰시는 것 같고, 또 저는 시나리오만 봤다가, 왜냐면 저는 이제 촬영 회차가 적으니까요, 촬영 항자에 많이 없었다가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 어떤 톤이나 또 글에 있던 거를 영상으로 이제 구현하시는 방법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구나. 그래서 제가 글로 읽었었던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훨씬 다른 차원의 어떤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객석으로 그럼 이제 마이크를 좀 넘겨드려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릴 거고요. 네. 한송이 배우님한테 꼭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한송이 배우님은 그 영양사가 윤희랑 대화할 때 윤희가 이제 기다리지 말라면서 하기 전에 그래 할 때 그 한번 영양사가 엥?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드리브였는지 아니면 대본에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그 준의 장례식 장면에서 그 가족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여자 고개 숙여서 계속 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 준의 엄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휙 돌아서 내려가거든요. 그 사람이 약간 제 생각엔 제가 추측했을 때는 그 준의 아버지 여동생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휙 돌아선 게 진짜 그 준의 엄마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것도 약간 그 허프 제페니스에 대한 차별을 그리고 싶어서 쓰신 건지 궁금해요. 엥이라고 제가 사운드를 내나요? 엥 이렇게요? 그렇다면 대본에는 엥이라고 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데 그 아마 대본에는 네?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이었을 텐데 아마 애드립이셨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 그 씬 장례 네, 그 씬에서 그 아버지 쪽 그러니까 마사코 고모의 뭐 동생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엄마 이혼한 엄마 얘기가 준의 엄마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좀 듣기 싫어한다라는 설정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좀 많이 덜어냈어요. 근데 어떤 뉘앙스만 좀 주고 싶었어요. 가족 안에 있을 때 준이 평소에 어떠한 차별의 공기 속에 있었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뉘앙스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계신가요? 질문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오늘?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멤버로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 한송이 배우님은 영양사로서 윤희에게 안에 들어와 계시고 만약에 이제 이미 이전에 어떤 페르소나의 역할을 하셨었던 배우랑 배우나 박주희 배우가 윤희에게 안에 세계를 구성하는 일원이 만약에 된다면 이 배우들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고 싶으신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가요? 윤희나 준 그리고 뭐 세범 경수 말고도 사실 윤희에게는 그 주변의 인물들 이 세계를 메꾸고 있는 인물들이 너무 중요한 영화잖아요. 그걸 항상 공들여서 묘사를 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이 두 배우분들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이미지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좀 두루뭉술하게나마 윤희에게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만약에 저희가 한국에서 찍었다면 박주희 배우는 요코 역할이 잘 또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직진하는 플러팅을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랄까 직진하는 그런 역할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이 영화는 여성 캐릭터들이 메인으로 나오는 영화이고 그래서 남성 캐릭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류스케 역할이 있어요. 그 되게
얄밉게 그 뭔가 얄궂게 그 준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로 하시면 아마 되게 밉상으로 잘 나올 것 같은. 저는 좀 더 그런 멋진 캐릭터 이야기해 주실 거라 아, 기대했는데. 제가 저기 겸손하게 나이가 많고요. 유재명 선배 또 하기엔 제가 또 어리고요. 좀 애매해요. 제가 지금 그 나이대가. 중에 영화에서 보자면 예. 많은 남성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예. 딱 나이에 적절한 건 류스케밖에. 네, 혹시 객석에서 질문 더 주실 분 계세요? 네, 맨 앞에 네. 까만 외투 갖고 계신 분. 그 한송이 배우님이요. 그 연극 줄리엣과 줄리엣 배우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윤희에게가 키워 영화인데 혹시 그 이 시나리오를 받고 캐스팅 됐을 때 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그 임대영 감독님이 대본을 주실 때 이 이야기가 뭐 퀴어 멜로다라고 따로 설명을 제 기억에는 따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퀴어 영화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청년의 사랑 이제 처음 내가 정체성을 뭐 깨닫는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갈등이 있다든지 뭐 불꽃 같은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는 그 순간, 그럼 예를 들면 준과 윤희가 처음 연애하는 순간을 담은 영화들은 굉장히 비교적 많은데 그 이후에 중년의 퀴어 캐릭터를 저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반가웠고 이런 소재를 이렇게 다룬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뭔가 순애보적이고 엄청 그렇잖아요. 그런 낭만성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팍팍한 삶을 사는 또 그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뭐랄까 블루 칼라의 중년 여성이 퀴어인 어떤 그런 지점들, 그리고 또 그 준처럼 이렇게 혼혈 어떻게 표현하죠? 이런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그런 소수성을 이제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려져서 저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계실까요? 저는 그 세봄의 아빠가 처음에 윤이랑 이혼한 이유를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청첩장을 줄 때 이제 우는데 저는 처음에 그 울음의 의미를 좀 윤이를 탓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그 윤이 남편, 전 남편의 그 울음은 어떤 의미였을지 되게 그러게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이제 저는 이게 뭘까? 저는 그것이 윤희한테 내 결혼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미안함에 죄책감에 나는 이렇게 결혼하는데 그 뭐랄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또 오랫동안 이노가 윤희에게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억울해서 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조금 뭐랄까요, 의존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상처나 혹은 그런 것들을 남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윤희를 통해서 치유받고 싶어하는 좀 의존적인 남성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남성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혹시 계시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실까요? 네. 윤희에게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 윤희와 이 준의 과거 사파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삽입되지 않고 거의 현재 시대로만 이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감독님의 의도를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영화의 플래시백이 남발되는 영화들을 볼 때 좀 창작자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영화는 윤희와 준의 그 어린 시절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게 되면 저희가 정말 많이 봤던 어떤 상투적인 이미지들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거의 이미지 혹은 뭐 이렇게 고통받았던 순간들을 영화에서 전시하고 싶지 않았고 또 이 영화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윤희와 준이기 때문에 이 현재에 분명히 그 현재 속에 과거가 있고 또 미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현재 시점으로 영화를 어떻게든 구성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윤희에게라는 영화가 유독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한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 대한 마음, 감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유하시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게 또 이 영화의 어떤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세 배우님들께 그동안 임대원 감독님과의 작업이나 그리고 또 이 영화 윤희에게가 어떻게 좀 기억될 것 같으신지 어떤 영화로 남았는지 한 말씀씩 관객분들과 공유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랑 배우님부터. 네. 저는 주희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가 항상 임대원 감독 영화는 그 색깔이 항상 나와요. 그 임대원 감독님의 색이 만일의 세계 때도 그랬고 뭐 다른 작품들도 그랬는데 윤희에게도 저는 보면서 참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하나하나 무리하지 않고 쌓아가는 천천히 쌓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보여서 이번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영이 영화를 보고 나면 얘기하거든요.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영화, 좋은 걸 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도 얘기하고요. 또 만일의 세계를 찍었을 때가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새 대영 감독님이 2개나 장편을 또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또 우리 배우들이 또 계속 활동도 하고 있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더 좋은 영화를 또 보여줄 거라 믿고 있고 저희도 또 더 좋은 연기를 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여기 이 자리를 제가 상상반응의 극장을 한 10년 만에 정확히 오거든요. 그때는 그 영화 촬영하러 왔었는데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단역으로. 10년 만에 이렇게 영화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GB를 하고 있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하고 또 대영 감독님의 또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뭉클하네요. 네, 저도 감독님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이번 윤희를 봤을 때 뭐가 제일 좋았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GV 오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그 선배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고마울까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요새 보면은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되게 90년대, 2000년대 영화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때 분위기와 그때 감수성을 다시 느끼고 싶고
저도 뭐 근데 저도 너무 그게 그립고 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지? 이거에 대한 되게 갈증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런 게 어쨌든 이미 좋은 영화 많이 나왔고 계속 답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계속 찾아보고 했지만 거의 지금 포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다시 보지 뭐 그 영화를. 근데 윤희에게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서는 그때 그 느꼈던 그 설렘과 감수성을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몇 번을 쉬었다 보고 그랬어요. 쉬었다 보고 빨리 보기 싫어서 몇 페이지 남았지 그걸 확인하면서도 보고 천천히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준 사람이니까 되게 감사한 거고 어찌 보면은 이런 감독이 아직 있구나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다음 작품 당연히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정말 친하고 그런 동료였지만 지금은 정말 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작품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많이 보고 싶어요. 네. 네. 앞에 두 배우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가 똑같은 걸 느꼈는데 저도 윤희에게 처음 보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문자를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이런 영화를 만들어줘서 이런 좋은 작품 만들어서 그렇고 같이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근데 인사치레를 잘 하는 성격이 원래 안 돼요.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잘 못하는데 정말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영화가 되게 소중하다.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임대영 감독님이 가진 어떤 조심스러움이 인물을 대하는 거, 이야기를 대하는 거, 또 영화라는 것을 자체를 대하는 어떤 조심스러움이 이 영화의 인물들을 되게 뭐랄까 우아하고 되게 뭐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우아함이 좀 현실에서는 잘 만나기가 힘든 그런 정말 좋은 이야기 속에서 얻고 싶은 어떤 인물들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임대영 감독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영화를 찍을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대영 감독님이 또 계속 만들면 여러분의 힘이 또 필요하고 또 그리고 리틀빅 피처스 같은 대형 대륙사에 꾸준한 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너무 담대한 동료들이시네요. 감독님이 그 영화판에서도 되게 충무로의 불운의 아이콘으로 꼽히세요. 글은 항상 너무 좋은데 촬영 현장의 여건이나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져서 더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편 영화 때도 그랬고 하지만 이제 만일 세계도 그렇고 단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다른 느낌이지만 되게 뭘 만들어냈잖아요. 윤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관객들의 사랑과 그리고 어떤 뭐 자금과 이런 게 더해진다면 또 얼마나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그게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임대영 감독님 액땜은 많이 하셨고. 여러분 이 내용 SNS에 많이 퍼뜨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감독님 제가 불운의 아이콘을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새 배우님께 어떤 답심과 그리고 또 관객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이제 배우분들 모셔놓고 GV를 하면 항상 칭찬을 많이 해드리게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칭찬 지옥 속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동료들이고 또 이렇게 시간 내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저희 영화에 이렇게 또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또 작업을 해보고 싶고 오늘 되게 동창회 같아요. 저희 영화 같이 하신 고경란 PD님 여기 계시는데
같이 오늘 오셨어요. 그리고 옆에 박세영 편집 감독님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그러면 해주실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네. 네,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또 그 레몬타임에 같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임사랑 배우님도 저기 있으세요. 제 동생인데 지금 같이 왔고요. 그래서 그 되게 동창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서 영화 얘기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김소미 기자님 저희 영화에 좋은 글도 많이 써주시고 인터뷰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틀 빅 피처스 사랑합니다. 여기가 좀 시상식이 아닌데 네, 그리고 저희 관객 여러분 아무래도 이 영화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것 같고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 영화 속 인물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말에 항상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네, 행복한 연애를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